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2월 11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 망상과 거짓말 다르죠. 망상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우리 지금 그 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사태 일어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망상과 거짓말이 우리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유령, 망상이라는 유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이 이야기 중에서 백미는 헌재 탄핵 심판 중에 장군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인지 망상인지 뭔지 모르겠는 우리 현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코인이죠. 코인.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은 오르고 돈 버는 분들도 있고 아차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에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암호화폐하고 관련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김외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가 정리해드리니까요. 오늘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코인판에 뭐가 변하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모셔서 이 탄핵 심판에서 장군들의 거짓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 심판은 뭐 그 풀 영상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군데군데 보기도 하고 다운 받아가지고 또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요즘은 유튜브를 그 스크립트를 읽어가지고 또 예. 그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또 분석도 잘 해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한 5시간짜리를 텍스트로 보면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다 읽거나 하기에도 네. 참 벅차요. 네. 근데 군데군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지금 장군들 중에서 내란에 가담을 했다가 처음에는 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도 뭔가 말이 바뀌고 네. 이거 내란 아니었어요 라는 듯한 얘기를 네. 하는 듯한 이 증언들이 자꾸 그 쇼츠나 클립으로 나오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좀 네. 파헤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탄핵 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리해 네. 주시죠.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주요 이제 장군들 한때 잘 나갔던 장군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다 지금 전직 장군들이죠. 네,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이 문상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다 막 울면서 막 그 잘못했다라고 하고 부하들을 제 잘못이니까 부하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재판 진행되면서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인영 이 전 방첩사령관인데 네. 충암고 후배죠.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7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8회,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7회입니다. 9년 후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안가에서 여인영은 17번이나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죠.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계엄을 준비했고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여러 번 했고 그 자리에 곽종군과 이진우도 여러 차례, 3차례 이상 합류를 해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곽종군과 이진우는 뭔가 일 터질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검찰이 진술한 걸 보면 설마 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계엄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누군가 말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12월 3일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리지 않고 크게 저항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게 또 대통령이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건지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했고 막판 당일에도 군대를 출동한 단계까지 갔었던 거죠. 실제 군대를 투입한 게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네, 한번 그 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라고 하죠.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라고 하고요. 또 정보사가 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각각 이제 국회하고 선관위를 나눠서 이 침투를 했고요.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정보사령부의 10명 정도가 선관위에 직접 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갔고요. 이 특수전사령부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이제 국회 의사당 안까지 국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 의사당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 지금 아까 나왔던 네. 1139명 특수전사령부 요 네네. 인원은 다 전체 다 그리고 이제 내란 뒤에 상황에서 다 보겠지만 투입됐던 네네 사람들이죠. 뒤에 보겠지만 이제 일부는 뭐 서대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국회 이 의사당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나 지시를 받고도 네네네. 국회 안에 진입하지 않고 민간인과 충돌하지 마라 그리고 지시를 받고 뭉개거나 보도에 나왔지만 주변 편의점에서 뭐 컵라면 사 먹고 돌아간 그런 군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한 명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어떻게 언행이 바뀌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한번 네. 크로스 체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 여인영 말고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나 이미 진술을 끝낸 상황입니다. 네네네. 여인영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인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후배고 네. 이 내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몰랐는데 김용현과 함께 그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시뮬레이션을 짰고 사실 방첩사령부라는 게 사실 이제 당시 그러니까 그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박안수라고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죠. 이 사람은 좀 바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엄사령관이지만 뭐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 여인영부터 보면 이 사람은 사진 한번 보세요.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네네. 증인으로 나왔었죠. 네네. 증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상계엄의 핵심이고 그 체포 명단이란 게 그게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등 맞습니다. 뭐 정치인들 뒤에 보겠지만 이 내용이죠. 여인영이 여인영이 그 지금 이제 그 여러 군데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 사람이 정작 자기는 그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김대우 맞습니다. 예. 단장은 일단 김대우 방첩사 단장은 여인영이 14명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도 그분도 군 출신이죠. 예, 네. 여인영이 전화를 걸어와서 명단을 불러줬고 그걸 받아 적다가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라고 했다 해서 이제 그 받아 적다 중단했고 그 메모가 실제로 이 탄핵 심판 현장에서 공개가 됐죠. 네네네. 이 불러준 사람이 있는데 받아 적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분은 내가 받은 적도 없고 불러준 적도 없다고 완전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4명하고 이 명단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홍장원은 받아 적다 말았기 때문에 14명이 안 되고 10명 정도 되는데 이거 나머지는 이제 김대우 단장은 김대우 단장은 실제로 방첩사 단장이니까 바로 직속 부하잖아요. 연희가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대우 단장은 탄핵 심판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이제 그 국회 특위에 나왔었고,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노영훈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방첩사 이제 체포를 해서 방첩사 지하 벙커로 데려와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인용은 또 방첩사 지하 벙커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라고 말하고 옆에 윤석열 이제 그 변호인단도 방첩사에는 벙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탄핵 심판에서 여인영 사령관이 나왔을 전 네. 사령관이 나왔을 때 체포 명단 받은 적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네. 지하 벙커라는 구금 시설 자체가 또 없다. 네네네. 방첩사에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노영훈 이 방첩사 수사실장이 네네. 여인영이 지시해서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힐지 않아가지고 육군본부의 다른 구금시설을 찾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포해서 방첩사를 데리고 와라는 지시까지 나왔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이 벙커도 확인해보고 어디다 구금을 할 것인가를 이미 검토한 정황이 이 방첩사 단장과 수사실장이 이미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 아까 여인영이 부인한 거는 네. 방첩사 지하 벙커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거였는데 노영훈 실장은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방첩사에 어떻게 가서 방첩사 벙커가 이제 적절치 않아서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생각이었는데 방첩사에 벙커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첩사 지금 여인이 방첩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교묘한 거짓말이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방첩사에는 벙커가 없다는 건 팩트일 수 있는데 방첩사 지하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방첩사에 구금하기 적절하지 않으니까 저기 수방사 벙커 가보세요. 네, 그래서 노영훈 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수방사 벙커에는 이미 이 미결수들이 구금돼 있는 상태라서 그 미결수들을
육군 교도소로 이감하라는 지시까지 그날 저녁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14명을 체포해 와서 여기 방첩사 말고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었고요. 여인영이 수방사까지 지시를 하는 거 보면 여인영이 그 전체 그림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수방사는 방첩사 산하는 아니고 병렬적인 관계일 텐데 네네. 수방사에 구금하라는 것까지 방첩사령관이 네.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네. 기획자 아니냐. 그렇죠.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하네요. 또 놀라운 부분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방첩사를 도와줘라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뭘 도와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여인영이 바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명단을 쭈루룩 불러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방첩사가 국정원 차장에게 지시를 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또 정보기관이고 방첩사는 네네. 군인데. 그리고 사실 국정원은 또 직접 체포 권한이 없는데도 이제 그 지시를 했다.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여인영이 그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라는 거고 여인영은 지금 다 잡아떼고 있지만 사실 지금 벌써 세 사람이 여인영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이 지금까지만 봐도 체포 네. 명단 받은 적이 없다. 방첩사 지하벙커에 구금시설 없다고 여인영 사령관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했단 말이죠. 네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런데 이 있을까요?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비상계엄 직후 12월 5일에 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박선원하고 이제 그 김병주 의원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눈물이 찌끔찌끔하면서 이 당시 상황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진우 사령관. 이진우도 그렇고 여인영도 그렇고 저기 그 여인영 사령관 아니었어요. 이진우 사령관하고 이진우하고 곽종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여인영은 나왔었죠. 지금 이제 그 주장이 명령에 따른 것뿐이다. 자기는 그 계획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 여인영은 워낙 깊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발뺌을 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용현 전 장관한테 체포 명단을 받기는 했다고 여인영 사령관 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5일 상황입니다. 아, 12월 그러니까 5일에는 이제 처음에 그 직후에는 체포 명단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와서는 이제 기대된 이익도 없다. 명령에 따른 것뿐이다. 그리고 체포 명단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돌리고 있거나 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그러면 계엄 이후의 계획 자체를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몰랐다. 얘기를 하는 시키는 건가요? 대로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 모의를 했던 정황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17차례나 계속해서 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용현 장관하고 만났던 네네, 그렇죠. 거죠. 세 사람이 사실 탄핵의 내란의 주범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는 거고요.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네. 이렇게 세 사람 그래서 미리 알 이제 수 있었다는 거죠. 눈여겨봤던 건 탄핵 심판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홍장원 지금 이제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사람과 명단을 불러줬다는 사람이 나란히 있는데 당신 나한테 불러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 불러줄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여인영 사령관은 체포 네. 명단하고 네. 그 방첩사 지하벙커의 구금시설 관련해서는 약간 말을 돌리거나 교묘하게 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하고 그 초창기엔 아니면 이미 명단 거짓말을 받았다고도 이야기 진술한 게 있으면서 지금은 다 말을 바꿨다. 뒤집고 있는 거고 그 여인영의 진술을 또 반박하는 이 동료나 부하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로 봐서는 어쨌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모든 것을 같이 기획했던 맞습니다. 기획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있잖아요. 곽종근은 사실 이분은 아마 이제 가장 뭘까요? 이 수사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군대를 출동시키기까지 했지만 굉장히 그 갈등도 많이 하고 막판에 이제 충돌을 빚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고민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보여주신 표에 따르면은 네.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의 병력이 이번 가장 병력이 많았죠. 내란 네. 사태 투입이 네. 됐는데 그 중에 1,100명 넘게 특수전 사령부 맞습니다. 네. 소속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이건 사실 윤석열도 인정하는 거고요. 네.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인원들이라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라고 윤석열이 말했다가 다시 인원이라고 했다라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맞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 윤석열이 나는 인원이란 말 안 쓴다라고 해놓고 1분 뒤에 또 인원이라는 말 3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인원을 지시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곽종군은 그 인원이란 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정확하게 진술했고요. 그때는 본관 그렇죠. 안에는 의원들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죠. 요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군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끌어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그 앞부분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박정훈 사령관은 말은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나 윤석열이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왜 내가 인원이라고 했는데 의원이라고 우기느냐. 나는 의원을 끌어내려 한 적 없다라고 말을 윤석열이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겠지만 지금 곽종군과 홍장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모든 증언들 지금 이 수많은 그 간부급 군인들의 증언이 모두가 다 의원들 끌어내라 했다. 그리고 체포하라 했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의 체포 지시까지 있었던 사실을 이미 다 지금 진술이 일치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는 지금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일관되게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리고 지금 곽종군이 특전사잖아요. 네네. 특전사 아래 707 특임단 특수임무단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곽종군의 지시로 특임단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까지 의사당까지 진입을 한 거죠. 박정훈 사령관 그날은 계엄의 밤 그 당시에는 이제 본부에서 지휘를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특임단이 현장에 갔던 특임단 거고. 현장에 갔고 특임단의 이제 그 김현태 단장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충실한 군인이라서 명령을 받으니까 일단은 깨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 김현태 얘기부터 볼까요? 김현태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김현태 단장은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서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밑에 있는 네, 사람이고 맞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인 거죠. 특수전 밑에 특임단이 있는 거고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150명이 이제 의원이겠죠. 그런데 이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자기는 듣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걸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이 150명이 누가 봐도 의원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또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자기는 몰랐다.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막 나중에 울면서 막 되게 자기는 정말 몰랐다. 지시받은 대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마 가장 위법한 행동을 했죠. 유리창을 깨고 실제로 국회 진입을 해서 근데 끌어내진 않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계엄이 해제가 돼서 다행히 이제 그냥 빠져나오긴 했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군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 네. 문을 부수고라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본인도 인정을 할 정도로 문을 부수고까지는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할 정도의 팩트인 건데 그게 하달되진 않았다는 게 이제 그 부하의 증언이고. 그 김현태 단장은 들어가라는 것만 들었지 자기는 끌어내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아마도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끌어내란 말을 곽종군은 들었지만 곽종군은 인원을 끌어내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했고 당연히 의원을 끌어내란 말로 들었고 그리고 곽종군이 이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약간 사정하듯이 들어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군도 망설이면서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진 않고 들어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사정하는 듯이 말을 했고 특임단장은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받지 못했던 상황.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내진 않았어요. 그때. 끌어내지도 사실. 않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맞는가라는 그리고 있었죠. 보좌관들하고 이제 충돌하면서 사실 굉장히 겁을 집어먹은 상태였겠죠. 그랬던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을 부수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이진우 말입니다. 네네. 이진우는 수방사령관이죠. 문을 부수라. 그리고 심지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탄핵 심판에 와서는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라는 말을 무려 23번이나 계속했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군인들이 쓰는 말이죠.
이 말을 계속하면서 이 진술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사이에 김용현 씨 쪽의 변호인들이 네네. 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이진우 사령관 접견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또 검찰 조사, 그러니까 검찰 조사 끝났고 지금 재판에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는 다 말씀드리겠다. 다만 이거는 내 재판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이제 뭐 이게 김용현과의 접견 면회 때문인지 아무튼 이게 자기의 진술이 윤석열이 불리하게 생각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의 진술이 굳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리는 없잖아요. 자기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고 그 조서를 또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이 사람이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문을 부수란 말을 들었다. 심지어 윤석열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부인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분이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계엄령 해제돼도 네. 국회에서 해제돼도 계속해도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 예.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말에 그 연속선에 있겠죠. 이 말을 대통령의 말이죠. 네, 이 말을 검찰이 진술한 것도 이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이 구속돼서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죠. 다만 이제 탄핵 심판에 와서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겁을 집어먹고 말을 하고 않고 있는 상태. 근데 뒤집진 않은 거네요. 뒤집진 그럼. 않았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예, 그러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유효성이 계속 인정돼서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도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자기도 살려면 지시받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까 나왔던 인물들 중에 이제 세 명의 사령관, 실제 군을 투입한 사령관들 네. 얘기 지금 잘 네. 정리해 주셨고 네. 정리는 그건 착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화제가 됐던 얘기가 홍장원 맞습니다. 국정원 전 차장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탄핵 심판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곽종군과 홍정원 때문에 공작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장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곽종군은 아시겠지만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는 사실 그냥 뭐 바이든 날리면처럼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 이 딴죽 걸기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거기서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는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현재로선. 홍장원의 메모가 논란인데 메모 한번 카메라에 띄워주시고요. 이 메모를 홍장원이 이제 그 국정원장 공관에 가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갈겨 쓴 메모를 자기 보좌관한테 줘서 보좌관이 다시 적은 메모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왜 이걸 다시 적게 했느냐, 원본 어디 갔느냐라는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이 야 내가 보좌관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더라라고 했는데 이 보좌관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을 다 확인해서 팩트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심지어 또 이게 또 이 보좌관 글씨가 아니라 이 박선원 글씨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적 감정을 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없는 메모를 조작했느냐라는 것도 이제 사실 홍장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런 거 있죠. 받아 적다가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라고 해서 중단했다. 그리고 이걸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네. 이제 정경식 재판관이 맨 밑에 예, 있어요. 계속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알아보기 했는데 힘든데 검거 요청. 그러니까 아니 메모를 하는데 그걸 굳이 이게 보고서 아닌데 그렇게 자세히 적습니까? 검거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직접 체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첩사 검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메모하다 보면 갈겨 쓴 메모에서 아무렇게나 적겠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홍장원이 정경식 재판관에게 제대로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걸 일부 신문들은 홍장원이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썼어요? 근데 그런 이제 장면 아니었는데. 잘못 인정한 게 아니라 그거 약간 봤는데. 비꼬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메모를 그러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그런 약간 비꼬는 말투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그냥 다 에피소드였고 결국 이 메모의 이 진실성은 당시 동시에 지시를 받은 사람 여인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방첩사에도 있고 홍장원에게도 그 협조 요청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네. 이게 확인된 팩트는 어쨌든 네.
싹 다 잡아들여라는 네. 얘기를 직접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한테 했다는 거는 그거는 서로 인정하는 팩트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리고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게 이게 명단을 줬냐 안 줬냐 이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그 그렇습니다. 명단 받은 사람은 이분뿐이 아니라 다른 방첩사의 맞습니다. 그 단장도 있고 네. 하니까 그거는 확인이 됐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그리고 이 통화 기록도 이미 다 있어서 그 당시 윤석열 전화 다음에 여인님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까보면 당연히 윤석열이 잡아들이려고 했고 그러면 누구를 잡아들입니까? 라는 걸 당연히 여인형이 이야기를 했겠죠. 예. 너무나 클리어하게 명확한데 이걸 만약에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 메모를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받지도 않은 메모를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거 정리를 해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여인형 둘 다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고 윤석열 씨는 싹 다 잡아들여라도 내가 얘기했다는 거 인정했고 네. 인원들 끌어내라라고 네. 얘기했다는 것도 인정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반전이 있죠. 윤석열은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는 부정하진 않고요. 이 탄핵 심판에서는 간첩들을 잡으란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갑자기 밤 11시인가 갑자기 전화한 거죠. 이 탄핵 국면에 이 비상계엄 국면에 간첩 어디 있다고 간첩을 잡아들이냐. 비상계엄 선포 갑자기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간첩 잡으라고. 그러면 간첩을 야밤에. 잡아들이라고 했으면 대통령이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간첩이란 간첩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너무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정선거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참 했고 방첩사는 그립을 했는데 네. 갑자기 간첩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슈는 또 뒤에 보겠지만 선관위에 가서 일단 찾아보라는 거였지 당시 전혀 정황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간첩을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잡나. 그리고 이 간첩에 대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중간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장원 차장까지 살펴봤어요. 네. 4명을 살펴봤는데 네. 그 다음 이야기 좀 네네. 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영과 이진우가 두 사람이 이제 그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나 진술을 뒤집었거나 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의 이제 그 부하 직원들, 부하 이제 그 간부들 군인들의 또 진술이 있습니다. 여인영은 부인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네. 이진우는 말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검찰에서는 말했지만 검찰에서 탄핵 심판에 다 말해놓고 지금 이제 입을 닫고 있는데 부인을 하진 않고 네네.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네네. 그럼 체포 지시 관련된 진실 게임. 네. 그림이 조성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이 있습니다. 이진우의 이제 직속 부하인 거죠. 이 사람도 똑같은 진술합니다.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단 알았다고 답변한 뒤에 대원들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군인이었고 이 수방사 그래서 이제 이 특임대인가 이 부대는 그래서 성산대교 인근에서 그 서대문 인근에 있다가 실제로 국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있다가 바로 거기서 이제 철수한. 그래서 아까 1,100명과 그 1,500명 중에 그 중에 상당수 군인들은 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일부러 이 지시를 적극적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출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성현 이 경비단장이 지금 헌재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방사 경비단장 네, 조성현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준우의 침묵, 그다음에 여인영의 말 바꾸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내일 모레 13일 목요일 날 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 결정적인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대우 반첩사 수사단장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방사로 이송하는 지시 받았다. 똑같이 네네네.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죠. 네. 그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한번 전체, 정리하시고 마무리적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죠. 네모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이 아이고 몰려 있네. 그냥 박정근, 홍장원, 네. 조성현, 김대우, 김현태까지 모두 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 네 사람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김현태는 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살짝 돌렸지만 150명을 끌어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우원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 지시까지는 네, 인정을 한 진입 거고. 지시까지. 근데 150명 있으니까 진입하라. 진입을 왜 해요, 근데? 진입을 거기 이분 유리창을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우직한, 그러니까 시키면 돌수처럼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5사람은 명확하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인영은 자기가 지시를 했으면서 네.
지시 없었다. 네. 대통령이 받은 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너무나 깊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사실 이 사람은 이미 검찰 진술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뒤집다고 뒤집힐 게 아닌데 지금 말을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판관 입장에서 사실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군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거짓말은 여인영 혼자. 여인영 혼자 하고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은 완전히 그 내란 주범이기 때문에 여인영도 사실 거의 주범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 가담한 군인들은 거의 일관된 논조로 일관 동일한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인센티브 구조를 봐야 되는 게 네네. 만약에 이 사건을 자기가 기획하고 주도한 거라면 네. 거짓말할 유인이 있잖아요. 네.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윤석열, 김용현은 분명히 그렇고 여인영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3인방인 거죠. 근데 나머지 3인방. 분들은 네. 이거를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네네. 불리해질 뿐이잖아요. 네. 근데 다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네네. 것은 네. 이거는 그분들 얘기가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당연히 재판관들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이 네네. 정보사 움직임 요거 네, 좀 정리해 그것도 주시고 그렇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관위에는 정보사가 출동을 했는데 가서 10명이 서버시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근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원 우리 그 사진을 이 아기보살 노상원 롯데리아 멤버죠.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죠. 노상원이 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성우 이 방첩사 처장에게 노상원은 전 정보사령관인데 네. 방첩사는 다른 방첩사에 또 예비역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전화해 다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5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나? 그러니까 이제 정성우가 왜 자꾸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게 그 계엄의 밤 당시 상황이에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우는 실제로 이 사람도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성관이 그 서버실까지 들어가가지고 CCTV 사진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제로 이제 그 아까 김현태처럼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간 사람 이 사람도 이제 그 성관이 안에 불법으로 들어간 거죠. 헌법기관이잖아, 성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는 도중에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법무관에 7명의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 법무관 모두가 이거 불법이다라고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관이 서버실까지 들어갔지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상원에게도 이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서버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노상원은 이제 아기보살이니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모양이에요. 전화로 당시에 네. 서버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그 슈퍼컴퓨터의 서버라는 건 보통 이 컴퓨터 압수수색 할 때도 이 장비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드 투 하드 카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성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거대한 서버를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안 된다. 구글이 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서버를 어떻게 통째로 복사를 하겠습니까? 진짜 무식하다. 그러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건 쓰고 싶지 않은데. 포렌식이라는 건 이 완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A와 B가 똑같다는 걸 완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적당히 들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들고 가면 이미 이 증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포렌식을 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성우도 나름 또 그 용감한 그 안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이건 불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자기 부하 군인들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관이도 뭐 장악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됐다. 중요한 거는 지금 거예요? 이제 윤석열의 범죄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사실 당시 비상기업 요건이 안 됐던 것도 명확하지만 거기서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 헌법기관의 침탈 사실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도 그 헌법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 정치 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군인을 보냈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지시까지 이미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선관위 가가지고 서버를 털어와라라는 지시도 했고 군인들이 거기까지 침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일사불란 지시가 내려갔고 군인들은 저항했지만 실제로 이 지시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직무정지됐지만 계엄 선포되고 탄핵 의결되기 직전까지는 대통령 직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 AI 위원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죠.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 우리가 AI AI가 이 모양이다. 그래서 AI가 이 모양인 거예요. 네. 끝내주는 경제 안 봐서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식한
분이 우리나라 AI 정책을 네. 총괄을 하고 있었군요.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표 한번 거짓말들, 보여주시고요. 네. 네. 정리해 마지막 보면 표 윤석열의 주장이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아니면, 곽종근 8명 그 진술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문을 부숴라, 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그 지시를 받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조성현이 모레 나와서 진술하면 이진우의 그 거짓말과 침묵을 뒤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첩사 지하벙커에 구금실 없다, 여인영의 주장도 다 그 지금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이걸 빠르게 정리를 한다면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다 이 심리가 끝나잖아요. 네. 변론이 끝나고 아마 그걸 연장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달 말에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심리는 4대 4로 부결이 됐지만 사실 엄청나게 또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완벽하게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8명 헌재 심판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가 나왔죠. 8명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국론 분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명백한 이 헌정 일탈을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이 현재 재판관들이 합의와 수기를 통해서 서로 설득해 가면서 이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몇 대 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2말 해야 된다. 3초에 만장일치로 끝날 것 같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내란 혐의는 나중에 또 형사법정에서 심판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금 훨씬 여기 더 이제 더 그렇죠. 이제 탈탈 털어야 되지만. 근데 이걸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선관위의 운영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파면 사유다.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이 많은 거짓말들 정리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근데 참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우리가 이 선출한 그렇죠. 대통령의 거짓말 이렇게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들의 눈물, 좌절. 그리고 군인들 정말 이분들 어떻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잘 네. 증언을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는 격려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장군들의 거짓말 그리고 진실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매현 이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더 나오셔서요.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김회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지금 행정명령까지 발표해가면서 코인 업계에 엄청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크립토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라고 용어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공약 많이 쏟아냈어요. 뭐든 좋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저는 그냥 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 게 네, 직관적이고 많은 분들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공약 굉장히 많이 쏟아냈잖아요. 일단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준비해온 표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준비해온 첫 번째가 그 표 좀 보여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명령. 네.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비트코인을 전략
자극적으로 비축하는 어떤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이어져 있는 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억 달러 정도 어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파는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또 다른 코인 시장 참여자들은 환영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뭐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CBDC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발행을 중단하겠다. 그 금지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중단하겠다. 미국에서는 그냥 달러는 달러대로 있는 거고 어떤 디지털 영역에서 하는 건 민간에서 하도록 놔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CBDC도 이게 또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금지시키고 정부가 하는 거니까 금지시키는 건가요? 금지시킨다는 게 이제 정부가 뭐 이제 트럼프니까 중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수단을 갖게 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 CBDC는 디지털 화폐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이렇게 송금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조금 다른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그 실제 지금은 이제 은행에 저금돼 있는 돈을 기반으로 어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라면은 은행에 저금돼 있는 돈도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뭐 아무튼 그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하지만은 그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그 CBDC를 사용하면은 어떤 돈이 예를 들면 제가 10,000원을 송금해드리면 그 돈이 김혜연 리더님께 갔다가 또 가게에 가서 물건 사시면 그 가게로 갔다가 이렇게 쫙 다 추적이 그렇죠. 이제 돈에 그렇죠. 딱지가 붙어 있는 그렇죠. 꼬리표가 붙어 있는 돈의 그 일련 번호가 계속 추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러면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게 못하죠. 되는 그걸 반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규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2010년대 초반에 좀 마약 거래라든지 이 뭐 무기 거래로 좀 논란이 됐던 플랫폼이 있는데 이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저 코인이 쓰였었거든요. 네. 이 창업자가 그때 붙잡혀가지고 수감돼 있는 상태였는데 로스 울브리트 이 창업자를 감형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었습니다. 종신형 받았던 사람이 종신형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행했던 거는 바로 이 마지막 로스 울브리트에 대해서 사면을 했습니다. 종신형이면 뭔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사면이 돼요? 뭐 이건 뭐 내란죄 같은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일단 그 사면이 됐는데 취임한 게 1월 20일이었죠. 미국 시각으로 1월 21일에 트럼프가 자기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면했다라면서. 로스 울브리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 실크로드를 창업을 했었고요. 다크웹이라고 하죠. 2013년에 이 체포가 됐어요. 운영을 한 2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종신형 말씀하신 대로 종신형 선고받았던 게 2015년이고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다만 이제 울브리트가 붙잡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범이다. 이건 뭐 무슨 계속 나쁜 짓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약 거래상이라든지 무기 거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마약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무기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종신형은 좀 심하지 않냐. 심지어 가석방도 안 하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브리트 창업자의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또 이제 이 코인 업계가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울브리트 석방 운동을 계속 하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면 먼저 했다.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실제 마약을 거래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마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크웹 플랫폼을 운영했다. 거래가 이런 이루어졌죠 거기 그 실크로드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다. 네, 네.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냥 플랫폼 그 사람 운영자인 거지. 운영자고. 네.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탄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다. 네. 지금 이 얘기네요. 실크로드는 사실 뭐 굉장히 큰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투자자분들은 뭐 실크로드 같은 뭐 그런 사건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지만 투자자분들은 SEC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SEC 규제 기관이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왜 그랬는지 미국 선거 과정에서 분노를 사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이제 잘라버리겠다. 내가 취임하면 바로 자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작년 7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막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져 나온 장면을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겐슬러가 뭐 트럼프한테 잘린 건 아니고 어쨌든 사퇴를 했습니다. 아, 자진 사퇴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좀 2026년까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SEC면 우리로 따지면은 뭐 금융위 금감원 기능을 뭐 조금 목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금융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금융당국이라고 보면 뭐 용어는 그게 제일 적절할 것 자진 같습니다. 사퇴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그냥 나는 저 트럼프 취임하는 날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거는 트럼프에 반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관례상으로 이 연방기관의 수장들은 선거로 이 정부가 바뀌면은 사퇴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오는 게 자리를 미국의 비워준다. 그런 뭐 역관제의 그렇군요.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그랬는데 그래도 겐슬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저 SEC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겐슬러는 사퇴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계시오 그랬으면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인을 안 주니까 사퇴한 그럴 거겠죠.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난 취임 첫날 자를 거야라고 했던 인물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압박이 있었다고 근데 봐야겠는데. 이분은 진짜로 반크립토적인 반코인 정책을 막 하던 분이에요? 뭐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겐슬러가 제거된 것은 코인 업계 로비의 승리다. 아, 그래요? 네, 코인 업계는 이 SEC의 규제가 과하다라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해왔는데 SEC에서 겐슬러가 물러난 거는 진짜 이거는 코인 업계 전체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작년 11월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겐슬러가 나는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이 미국의 코인 업계를 대표하는 매체 코인데스크라는 데서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뭐 빠이빠이. 당신하고 이제 끝이야. 미워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뜻이네요. 사실 실제로 SEC가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코인 기업들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집행 조치를 취한 게 2,700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이 한 210억 달러에 이르는 10억 달러? 굉장히 큰 몇 조 원대 아니에요? 조 원대죠. 거의 3조 원 가까이 그렇죠. 되는 돈인데. 그런 아주 뭐 굉장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제 인상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겐슬러는 이제 제가 MIT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MIT 슬로운 비즈니스 스쿨, MIT MBA 과정에 예전에 교수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소장님 재학 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겐슬러가 원래 골드만삭스 출신의 금융인이었고요. 네네. 거기서 한 15년, 20년 정도 일하다가 클린턴 정부 때 재무차관보 차관으로 일을 했었고 오바마 정부 때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CFTC 위원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드 프랭크법 아시죠? 그때 저 파생 상품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엄청나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정부가 대응하면서 만들었던 이 파생 상품 거래 투명성 높이는 법안이었는데 도드 프랭크법을 이렇게 좀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SEC 위원장으로 일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금융 쪽에서는 핵심적인 전문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융인 출신이면서 또 MIT에서 강의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이 연구자기도 그래서 하고 하니까 잠깐 그 관에서 이제 자리를 떠나 있었던 시기에 MIT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네. 무슨 강의를 했냐?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에이? 강의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완전 얘기잖아요. 전문가죠. 그래서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할 정도면 그래도 실력이 상당히 대단해야 될 그렇죠. 텐데. 그리고 심지어 학생 투표로 우수 강의 같은 걸 뽑는다고 해요. 아, MIT에서. 그래요? 그때 우수 강의로 우수 교수, 우수 강의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이 2018년도 했던 강의가 네. 그 MIT의 강연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돈이라고 블록체인 앤 머니라는 있어요. OCW라고 맞습니다. 오픈코스웨어. 네네. 네. 그 OCW에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앤 머니라고 게리 겐슬러가 했던 강의 10회분이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분들은 이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야 네.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쉬운가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요. 뭐 사례도 그래요? 많이 들어서 하는데 요즘 영어 번역도 잘 되니까 자막 켜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네. 그거 근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블록체인 전문가인데 어떻게 반코인 이렇게 주자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퇴하게 이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시작할 때 그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FTX가 붕괴하는 그런 사건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악재 속에서 규제 당국에서는 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고유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는 뭐 물론 겐슬러의 철학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제 규제 속에서 이 산업이 명확한 규제를 받으면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산업의 성장은 바랬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바라면서도 이거 규제는 해야 되고 여기서 약간 좀 뭐 엇박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고 그 업계에서는 사실 겐슬러를 비난할 때 규제가 불명확했다.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규제를 모든 기업이 명확한 규제를 원하는 걸까요? 규제를 원할까요? 모호한 상태에서 사실 그렇죠. 규제가 잘 하고 없는 싶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심은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뭐 지난 정부의 정책,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코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좀 강압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비난을 겐슬러가 떠안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떠났는데 그러면 SEC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친코인 바뀌었습니다. 쪽으로 바뀌는 바뀌었습니다.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실제- 코인 산업 관련 이제 TF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거기 이제 헤스터퍼스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네. SEC의 위원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임기 다해서 공석인 상태고 겐슬러가 떠났으니까 지금 3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 3명 중에 한 명인 헤스터퍼스라는 위원이 이 TF를 맡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금 오랫동안 크립토 산업, 암호화폐 산업, 코인 산업의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네. 여성인데 크립토맘, 우리 산업의 엄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맘, 예. 엄마. 예. 뭘 SEC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뭐 사실 이 TF가 출범한 지는 얼마 된 건 아니고 지금 사실 네네. 트럼프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3주 정도 됐죠. 그렇죠. 뭐 너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SEC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 퍼스 위원이 올려놓은 이 성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종 가상자산, 각종 코인이 연방증권법 기준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일 먼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인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지금까지 굉장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증권으로 보게 되면은 증권을 다루는 법 속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근데 이제 겐슬러 같은 입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는 전부 다 증권일 가능성이 많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 조건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규제를 많이 할 수 맞습니다. 있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벌이라든지 집행 조치를 많이 내놨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스터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제대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증권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나면 상품인 거죠. 그러면 증권 거래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안 받아도 안 되고 받고 그냥 상품으로 다뤄지는 상품, 거예요. 금융 상품으로 네. 다뤄지면 금융 상품일지 뭐 그냥 어쨌든 상품. 상품에 대한 그냥 제품. 제품 실물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그럼 아무나 특별한 규제 없이 거래할 수 그럴 있게 수도 될 있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금융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닐 수도 아닐 있다. 수 있는 거죠. 그게 크네요. 아주 크죠.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이 저 업계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보겠다라면서 지금 서면 질의, 대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 121이라고 이것도 이제 지난 방송에 한번 다뤘었는데 네네. 금융기관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걸 부채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치였거든요. 네네. 이게 회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아주 단계는 낮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번 트럼프 정부 시작하자마자 SEC에서 이걸 아예 그냥 폐지해 버렸어요. 이미 폐지를 한 건가요? 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생긴 건데 바로 폐지해 버렸어요. 겐슬러 그만두자마자 그냥 폐지를 그렇죠. 해버렸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부채로 잡는다는 거는 어떤 논리인 부채로 거죠? 잡게 되면은 그 은행이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논리가 뭐죠? 코인을 내가 사서 갖고 있는데 그럼 네.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 현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현금으로 바꿔서 줘야 되니까 네. 이것은 현금을 갚아야 하는 부채인 것이다. 네. 가지고 어쨌든 있으면 부채다. 그러면 갖고 있지 말라는 갖고 있지 얘기가 말라는 맞잖아요. 얘기죠. 그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일단은 이걸 폐지해 버렸으니까 금융기관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지금 이제 SEC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네. 권한 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우리나라도 권한 대행 많습니다만 네. 그 권한 대행이 해버렸어요.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EC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를 읽은 관한대행이 그냥 해버린 모양이네요. 트럼프는 또 본인은 이제 행정명령 아까 처음에 행정명령 말씀하신 했죠.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 행정명령에 내용은 뭐죠?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명령 보면은 뭘로 불러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에셋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암호화폐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주요 내용은 5가지입니다. 네네. 5가지입니다. 연방 당국이 압수했던 코인을 활용해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고 비축하도록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구상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네. 특이한 건 이제 이 법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압수 같은 걸 통해서 확보한 이 코인을 국익에 활용하게 된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지 않겠다는 게 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180일 안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규제 입법을 이제 만든다 이런 건데요. 이제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게 규제 명확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잖아요. 이제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어느 기관이 다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CBDC 개발 계획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인 기업들이 합법적일 경우에 이게 뭐 법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 때는 이른바 질식 작전이라고 해서 코인 기업들은 은행에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코인 기업들 때문에 망한 은행이 한 2번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실버게이트 맞죠? 실버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실버게이트가 아닌데요. 이름이 지금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때 그 은행들이 코인 산업에 연루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돌려놓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방향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코인 기업들이 그 코인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그 거래소에서 돈을 갑자기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그 코인 기업이 망하는 바람에 은행이 디폴트가 나는 사태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아예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코인 그랬었죠 기업들은. 그때는. 네. 돈을 빌리지 바이든 못하게. 정부 때는 아예 이제 아. 그러니까 제도 금융권에는 끈이 닿지 않게 그래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제 장벽을 만들어 그걸 놨었는데 뭐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뭐 이럴 기회조차도 그렇죠. 심사도 못 받겠는데 지금 그거는 그걸 이제- 보장해주겠다. 그걸 이제 은행 거래 보장해 할 수 있게 주겠다. 해주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겠다. 이건 뭐 산업 육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네. 요즘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 확보하려는 그런 거. 또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CBDC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네. 지금 뭐 실제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 사용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행정명령에서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실무단, 실무 그룹 네네.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데이비드 섹스 그 AI 크립토 차르라고 지난번에 그 사람이 코인 차르군요. 그러니까 AI 크립토 같이 총괄하는 맞습니다. 백악관의 어떤 특별보좌관인데 뭐죠? 특보 같은 지위에 특보인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근자는 아니고 비상근 형태로 네네네.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실무 그룹에서는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의장 엄청 밑에 세졌네. 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야? 이제 저 사람들 다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 이 오만 장관들과 오만 보좌관들과 SEC 위원장도 저 다 밑에 있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기술 보좌관도 실무단이고 있어. 재밌는 거는 연준 와, OCC 세졌네. 저 통화감독청이죠. 그다음에 FDIC 그러니까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연방은행 규제 당국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혁신적인 혁신 산업의 그러네요. 시각에서 보겠다 이런 의지로 그러네.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상무부, 뭐 과학기술 보좌관, 뭐 이런 데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고 육성 대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네. 그리고 이제 많이 시간표도 굉장히 바뀌긴 명확하죠. 했다. 30일 안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규제 지침 다 파악해서 60일 안에 이것 없앨지 고칠지 그대로 놔둘지 판단하고 180일 안에 그럼 이걸 감안해가지고 규제 입법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 차르가 한 게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그 2월 4일에 며칠 지났긴 했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 사실 특별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상원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인데 규제 명확성을 좀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은 미국에 유치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얘기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상하원과 협력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날의 주제는 이거였는데 어쨌든 디지털 자산의 골든 에이지를 만들겠다. 카피는 정말 잘 뽑는 것 같습니다. 금광시대, 골든에이지, 황금시대. 자산의 네. 황금시대 열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근데 이건 뭐 방향은 알겠어요. 신코인 세력이 정권을 잡긴 잡았네요. 신코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게 뭔지를 일단 보여는 주고는 있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때요? 여기 반응을 하고 있나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기대감이 클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이전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 이전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트럼프 효과도 있었습니다. 관세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하루에 전체 시가총액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0% 하락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이제 관세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던 비트코인이? 그날이었는데 아니 전체 코인 시장이 10%가 네. 떨어졌다.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코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뭐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코인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금리하고 코인하고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코인 가격의 등락을 예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실질적인 거는 수요와 공급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로 시장의 자금이 풀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그 모델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사실 사후적인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뭐 계속 그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나오는 해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크게 봤을 때 경향성으로는 이건 맞겠죠. 금리와 시중 자금의 흐름과 어떤 저 코인 시장 위험 자산의 가격 등락은 뭐 크게 봐서는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사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금리가 인하돼서 돈이 풀리거나 어쨌든 뭐 꼭 금리 인하 아니더라도 정부가 뭐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그냥 재정 적자 보면서 쏟아붓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면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으면 물건이 많이 팔려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기업이 배당금도 많이 줄 것이고 이럴 때는 금리가 사실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주가가 오른다. 또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좋은 집이 많이 생기면은 그 집의 가치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인 시장은 그러면 이제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견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암호화폐 산업, 코인 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블록체인 만들어진 지 15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에서와 같은 어떤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는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모두가 동의하는 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요거 하나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에 해주시죠. 트럼프가 자기 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고상한 얘기, 코인 정권이 들어섰다, 뭐 정책 방향 바뀌었다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다 자기가 자기 코인 만들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트럼프가 신고한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얼마죠? 작년 9월에 신고한 게 39억 달러였는데 올해 1월 달에 미국 매체들이 포브스랑 블룸버그에서 추산한 게 68억 달러, 70.8억 달러, 그러니까 한 3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주가가 올라서 그런가 봐요, 그게. 주식 시장의 상승 덕분에 이제 그 상당 부분이 트럼프의 자산은 주식인가요? 투자자로서 참여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투자자. 갖고 있는 투자자고 뭐 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코인을 내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중에 20억 개만 유통이 되고 80억 개는 트럼프 가족이 어쨌든 관리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네네. 그럼 80%면 8억 개죠.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 80%니까 8억 개를 그냥 트럼프 자산이라고 치면 이게 발행할 때 가격이 7달러였거든요. 네. 8억 개면 56억 달러입니다. 네. 자기 자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발행할 때 가격이 그랬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을 때 처음 내놨을 때 엄청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네. 엄청 올랐을 때 가격이 한 70달러 넘어갔거든요. 10배로 뛴 거예요? 그러면은 560억 달러입니다. 어이구. 자기 자산이 70억 달러였는데 560억 달러가 갑자기 생긴 겁니다. 자산 비율로 따지면은 이 코인 자산의 비율이 89%가 됐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걸로 그래프에 다시 떨어져서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한 15.9달러, 16달러쯤 되던데 이걸로 계산하면 128억 달러예요. 그래도 자기 재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은 코인 자산의 비중이 64% 정도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기 자산이 휘둘리고 있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트럼프, 이 모든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 트럼프가 있고 개인 트럼프가 있을 때 자산이 흔들리고 있는 개인 트럼프가 있을 때 과연 독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미국 사회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핵?
아니 근데 나 같으면은 대통령 그냥 하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다 팔면은 그럴까요? 그게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산을 지키려면 계속 대통령 해야 되고 계속 권력을 잡을 것처럼 해야 되는 위험한 좀 상황이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트럼프가 관세 얘기 꺼내서 지금 코인 시장이 막 음. 다 하락하고 보면. 그다음에 네네네. 정부가 좀 불안한데 싶으면은 트럼프 코인도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누가 뭐 이더리움이 좋아, 그러니까 저 트럼프 코인은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부인 멜라니아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멜라니아 만들어졌거든요. 코인.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네. 이제. 더 많은데 음. 누가 이더리움이 좋다 그러면 멜라니아 코인이 오르고요. 솔라나가 좋아 그러면 트럼프 아, 코인이 또 경쟁 관계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아니 지혜를 그러면은 관세 조금 막 세게 나가다가 물러서고 이러는 것도 다 자기 재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려서 아, 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관세 폭탄도 안 때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기사를 쓰면은 이제 이상한 스토리가 되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번에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코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정책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김혜연 리더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